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의 강소희입니다. 지금부터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3차년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체 소재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디지털 뉴딜을 통한 국내외 인허가 획득 성공 노하우 및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체의 위기 극복 및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 수혜기업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현장의 상황이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전남대학교 생체재료개발센터 채널은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및 의료산업 최신 동향과 관련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앞서 생체재료개발센터의 센터장 및 치과 생체흡수성 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의 사업단장을 맡고 계신 강성수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대면으로 시청하신 기업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체재료개발센터는 3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은 임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비드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인허가 획득 성공 세미나를 위해서 김익수 대표님과 이선 팀장을 모시고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가 글로벌 인허가 전문기관으로 대학의 인프라와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인허가 획득 성공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 중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강의 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생명숲 김익수 대표님께서 의료기기 수명 주기와 규제 전문가에 대하여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김익수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익수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코비드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전남대학교에서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매출이 상승해서 좋은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의료기기 수명주기와 규제 전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의료기기 산업과 수명주기로부터 해서 규제 전문가까지 이렇게 50분 동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잘 아신 것처럼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규제 전문가라고 표점을 맞춰야 되니까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각국별로 인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높고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또 독과점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 즉 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유효성이 있는 성능이 신뢰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야 잘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관련된 것이 이 규제 산업이고 독과점 산업이다. 또 우리는 밑에 있는 것처럼 융복합 산업,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기기가 되었고 지식 기반 산업이죠. 계속 연구 투자가 되어야 되고 새로운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신 것처럼 그 ISO 13485 품질 시스템 관련돼서는 2016년도에 새로 나오고, 그 유럽 연합의 MDR, IVDR은 금년 5월 달부터 또 적용이 되고, 이제 MD 사업도 이미 19년부터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제가 매일매일 매년 새롭게 이제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업 환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옆에 이 그림처럼 뭐 개구리 환경에 적응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는 따뜻하고 느껴다 이제 없어지죠. 예. 그 기업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여러 개 기업 특히나 살아있는 유기체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 변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규제나 규격, 표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잘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뭐 전략 경영이나 지적 경영이나 경영 핵심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 우리가 의료기기 하면은 늘 안유라는 단어를 계속 시각처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성과 유효성인 거죠.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그런 제품을 제조해서 시장에 공급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산업이니까 규제 전문가가 한층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그 규제가 변하고 있고, 특히 뭐 IEC, ISO 같은 거 작년에 대부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표준이. 예. 그래서 이 고객도 요구 수준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고, 또 더 까다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품질, 그래서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양질의 그런 제품을, 그러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과 인증서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후진국에서는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받아들여,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이 문서와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신 것처럼 이 국제 표준하고 각국 규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IEC와 ISO 표준이 전면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14971도 2019년 12월 달에 뭐 60601-1도 3.2판 그 모든 그런 관련된 그 전자파도 4.1판 이렇게 이제 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MD 사업도 해야 되고 MDR도 해야 되고 FTA도 시큐리티 관련된 것이 이제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거기에 우리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규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잘 지키려면은 아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사에. 최소한. 아니면 아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와서 그 맞도록 이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그 우측에 내부 환경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파랗게 쓴 글씨를 보면은 그 문서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서화. 예. 제품을 잘 만들어도 되지만은 플러스해서 문서화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잘 만들어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은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규제 전문가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한 것이 문서화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문서를 하지 않아도 말만 해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키면은 잘하니까 문서를 남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규제 쪽에서는 그 문서를 이제 요구를 하니까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문서화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시장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화가 아주 중요하고 그 기록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이 잘 변화하고 있어요. 또 그 변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그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그렇지 않는 기업도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런데 실제 변하고 있고 변해야 되고 변할 것이다 하는데 규제 쪽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국내 의료기 기업들이. 그럼 이제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잘 변해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요즘은 뭐 한 명이 모든 것을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은 혼자서 많은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능력이 있으면은 이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이 인허가 쪽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만 하면은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외 각 나라마다 필요한 그런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요사이 이제 이거는 뭐 규제 전문가, RA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과제는 이 독립된 조직 관리가 아니고 이 변화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변화 본질을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의 방향이나 법칙, 충격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금년 5월 달부터 그 MDR이 적용되면은 많은 충격이 올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잘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럼 적응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변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나는 이미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잘 적응해서 기업을 성장시켜야만 된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각자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체 조직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할 일 아닌 다른 조직에서 해야 될 일도 내가 몇 %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업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상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나는 여기까지 일을 하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요 겹치는 부분은 내가 요 다른 조직의 20%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주 회사가 아마 잘 될 거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있는 것처럼 뭐 기업이 해야 될 일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죠. 돈을 잘 벌어야 직원들 그 연봉도 올려줄 수 있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모든 고객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족을 뛰어넘는 감동. 예. 만족은 10개 필요할 때 10개 주면은 만족이고 10개 필요한데 15개 주면은 감동을 하는 겁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면은 실질적으로 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예. 그분들이 영업맨이 돼서 우리 회사 제품을 팔아주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통합 자원관리라든가 속도 경영,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도 경영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규제. 예. 규제. 워낙 이제 뭐 최소한 3년마다 한 번씩은 바뀐다고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통합 프로세스가 회사에 구축되어 있으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제 조직 그리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거는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거니제이션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사람, 프로세스, 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이 되면은 회사가 잘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기업 성장 기본 품질 향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품질 3대 원칙
그 우측에 국제 수준의 조직 규제 전문가라고 제가 써놨는데, 예, 지금 국내에만 만족할 그런 기업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대부분 거의 뭐 80% 정도는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규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국제 수준의 조직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초가 바로 규제 전문가라는 것이죠. 예. 각 나라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및 문서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품은 엔지니어들이 잘 만들고 그걸 잘 문서화해서 규제 전문가들이 그 문서 품질도 똑같이 향상을 시켜야 빨리 인허가를 받아서 그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왜 넣어놨냐 그러면, 대부분 회사에서 보면은 품질 그러면 품질 부서에서 이렇게 품질을 뭐 잘못해서 고객의 불만을 사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는 검사해서 기준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일반적인 것만 검사하지, 실질적인 품질은 설계에서부터 또 제조에서 90%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계에서 50%, 제조에서 40%, 품질에서는 10% 정도밖에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FDA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 회사에서 조직들이 품질에 그 관심을 갖고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품질은 제품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문서는 설계 개발 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뭐 회사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인허가도 시험도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출하 시간도 길어지고, 검사할 때 또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품질 혁신을 통한 비용이 광산 속에 묻힌 황금이다. 예. 뒤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 재설계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할 때 관련된 표준도를 다 알고 그 맞춰서 딱 설계하면 한 번에 테스트 패스하고 인허가 패스해서 바로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 그 산업에 도입된 게 이제 GMP 제도죠. GMP. 이제 ISO 13485가 9001에서 왔지만은 완전히 그 독립이 된 거죠. 9001은 요즘은 품질 그 문서 안 만들어도 돼요. 예. 품질 매뉴얼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ISO 13485는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 버전이 나오면서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계, 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전 과정, 수명 주기라고 하는 거죠. 전 과정, 예. 라이프 사이클. 그때 안전하고 유효성 있고 사용 목적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일관성 있게, 그 안정성이라고, 요거는 이제 안전은 다르고, 이거 혼돈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전하고 안정하고 틀리는 거죠. 안정성은 일관성 있게 제품을 만들면은 똑같은 그런 품질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GMP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예. 그 의료기기는 ISO 13485 지금은 2016 버전을 기초로 한다. 이게 다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초로 한다는 거죠. 예. 뒤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 이제 그 품질 시스템 하기 위해서 제품 기획부터 개선까지 쭉 절차만 있는 거죠. 이건 시각처에 나와 있는 그 도표예요. 그 수명주기는 그럼 뭐냐? 의료기기 수명주기. 의료기기 수명주기라고 하는 건 전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GMP에 나와 있는, 내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념 정립을 했을 때부터 폐처리까지 그 과정이 전체가 다 수명주기라고 이렇게 13485에서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수명주기 동안에 규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마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ISO 14971이 이제 그 2019년 12월 달에 새로 이제 출판이 됐는데, 이제 2497하고 분리가 됐죠. 이제 불어가고. 그래서
이 개념 잡을 때부터 위험 요소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그러면은 요즘 대부분 다 이제 뭐 알죠. 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위험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제품을 인허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회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리스크가 먼저 나오고 리스크 베니피트라 그런데 2019년 버전부터는 베니피트라는 단어 용어 설명이 들어가고 베니피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익이 먼저 나오는 단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위험이 있더라도 어떠한 그런 이익이 있는지를 더욱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듣는 게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NCS라고. 의료기기에도 이 개념이 도입됐죠. 뭐 박근혜 정부 때 된 거지만은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각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조직들이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학력이나 뭐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 NCS가 도입되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또 다르게 하거든요.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한번 알아보면 여기 보면 의료기기 품질 관리부터 인허가, 생산, 연구개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직무별로 수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인허가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제 RA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이제 RA 하는 인원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QRA라고 요즘 주로 이제 선진국들은 QRA라고 합니다. 그냥 RA라고만 하지 않고 이제 Quality Assurance and Regulatory Affairs 해가지고 QRA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 같은 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다 들을 거니까 이제 읽어보시라고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했지만은 이제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연구개발 직무 정의를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을 쭉 붙여가지고 이게 만들 때도 이렇게 제가 이제 품질 관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는 일들이 다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게 파랗게 쓴 거는 이때 특히나 이제 규제 전문가가 관여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 단위별로 이제 10가지를 뽑아 가지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 전문가들을 이렇게 할 위험 관리라든가 성능 검사 할 때 이 성능 검사도 결국은 뭐 안전성도 필요하지만은 규제, 규격, 표준 이런 것이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뭐 요즘 임상 시험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임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알게 되지만은 의료기기도 그 전부터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이 의료기기 이제 물론 그 용품을 하면은 필요 없지만 전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 분야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동시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고 다시 설계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기업들이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겠죠. 이거는 이제 그 연구 개발할 때에 위험 관리가 이제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어쨌든 기획부터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FDA에 나와 있는 워터폴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 리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디자인 리뷰 여기 점선으로 화살표되어 있는 것은 이 각 단계마다 리뷰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뭐 리뷰,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베리피케이션이나 그런 밸리데이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이 리뷰가 아주 중요하고 각 단계별로
이 리뷰를 해야 되고 뭐 다른 표준에도 마찬가지예요. 14971도 마찬가지고 거기 항목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터라고 하는 그 챕터가 없어졌어요. 거기 리뷰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이 리뷰가 중요한 겁니다. 검토라고 하는 게 검토. 예. 왜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외부 전문가까지 모시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심 있게 이 리뷰랑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연구 개발할 때 이제 필요한 그 인허가 문서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시험 검사할 때는 뭐더라고 이걸 제가 이제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걸 염두로 생각해서 어떤 것지 생각하려고 적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적어봤는데 여러 가지 참고서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문서 작성할 때 이와 관련 규제를 파악해야 된다. 여기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그 각 나라별로 하는 그 규제 플러스 표준이 같이 포함된 거죠. 그리고 작성법도 파악이 되는 거. 나라별로 비슷하지만은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거기 요구하는 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보안이 떨어지면 시간이 그만큼 이제 연장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 파악한 다음에 인허가 문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각 내가 판매하고 싶은 그 나라의 규제에 맞도록 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문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작성했으니까 내가 참 능력자니까 뭐 잘했다고 하지만은 검토하지 않으면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A4지 그 원고지 한 장 작성해도 노트북으로 쓰고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상이 없는 다른 사람이 보면은 거기 몇 자 오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물며 이 문서를 작성해 놨는데 오류가 없겠어요.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서 이제 이상 없다 그러면 인허가 신청하고 이렇게 해도 보안이 나온다는 거죠. 보안 안 나오고 바로 이 인증서가 나오면은 그거 업무 담당자는 정말 기쁘죠. 예. 회사도 정말 기뻐요. 오늘 빨리 나왔네. 그걸 칭찬하고, 그죠. 예. 근데 노는데 뭐 6개월 돼도 안 나오고 1년 돼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위에서부터 짜증이 이제 밑으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담당하는 직원은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같이 도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사 사기를 올려주는 건데 결국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했든 못했든 빨리 인허가가 나와야 돼. 근데 꼭 이게 보안이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시험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준대로 규제대로 이제 규격대로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했을 때는 이상이 없어. 근데 공인 인증기관에 검사를 넣으면은 부적합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럼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상당히 이제 공경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출하 시간도 늘어지고 비용도 상승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순서 계획 수립에서 자원 확보고 자체 실험에 이상 없다면 공인 시험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인 시험 기관에서 성적서가 없으면은 인허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시험 결과 검토를 해야 돼요. 잘된 게 뭐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왜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 삼아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문서화돼야 되는데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 우리나라 문서화되어 놓지 않으면은 역사가 없으니까 신입 사원 온다든지 또는 그 잘하는 인원이 다른 데 가버리면은 회사가 공경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문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은 새로운 직원이 그걸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안 있으면은 상당히 이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죠. 근데 임상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허가만 받아서 끝나지 뒤에 나오죠. 그런데 치료제로 등록해가지고 이제 보험수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만들어가지고 시각적 인허가만 받으면은 시장에 낼 줄 알았는데 안 되죠. 이 뒤로 어떤 거는 또 1년 걸릴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5개 부서가 만나가지고 법을 새로 만들고 뭐 많이 했는데 실제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한 것만큼 와닿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제 조합에서 매년 들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규제가 그만큼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뭐 생산 여기도 보면은 허가 인증 신고된 사항에 따라서 생산 계획서를 해가지고 완제품 만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허가받은 인정받은 그 문서에 맞춰서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는 회사도 가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이제 우리 허가증 나왔으니까 우리대로 만들어 팔자. 뭐 검사를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용하는 고객들이 다 알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경쟁업체가 있어요. 경쟁업체가. 이런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생산할 때도 이게 10개 단위를 이렇게 중요한 것만 내가 여기 파랗게 쓴 거는 이 공정 관리할 때 여기 특수 공정이 있으면은 또 문서를 만들고 밸리데이션이에요. 밸리데이션. 요즘 밸리데이션을 상당히 강조하죠.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해서 설계 밸리데이션 해주죠. 공정 밸리데이션, 멸균 밸리데이션, 포장 밸리데이션, 클린룸 밸리데이션, 컴퓨터 밸리데이션 갖다 붙이면 다 밸리데이션이에요. 심지어 시각처에서 1348 그 해설서에 엑셀 프로그램으로 품질 관리를 하면은 그걸 공정 밸리데이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문서잖아요. 계획서, 보고서 다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여기도 이제 그래서 선언계 이런 거 할 때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인원도 있지만 결국 규제할 담당자가 관여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품질 관리 뭐 설계하고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것도 이제 수명 주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검사 뭐 철칙까지 사후 관리까지 다 했을 때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품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품질 부서는 만들어진 것이 맞나 안 맞나 거기 엔지니어들이 연구소에서 기준을 잡아주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죠. 경찰이 그 집행을 할 때 그 80km 달리라고 하는데 80km 달리는지 100km 달리는지 이상 달리면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품질은 꼭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정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설계, 제조에서 다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이제 품질 부서라는 거죠. 여기도 10개 이제 저만 여기도 뭐 시스템 인증할 때 우리 그 GMP나 뭐 그 인증받을 때 품질 부서에도 하지만은 규제에서도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밸리데이션 만드는 것도 그렇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요즘은 뭐 제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라고 1348에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을 위험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허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증을 또는 허가를 받아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해당 국가의 규정을 파악하고 해당 국가 내가 팔고자 하는 중국 그럼 중국에 대한 거기에 의료기기 관련된 규정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임상시험, 품질 시스템 심사, 시험 검사, 기술문 심사 등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이거 인허가 하는 RA 인원들이 한다 그 말이죠. 주 업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만 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건 이 전 주기 의료기기 수명 주기 동안에 다 관여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알아야 돼. 뒤에 나오지만은 자격 시험 과목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다 알아야 되니까 그 시험 치고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는 파랗게 칠하지 않았지만 다 하니까 일부러 이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준 선정이잖아요. 표준 선정.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연관되어 있는 표준이 100개가 되고 10몇 개가 되든 20몇 개가 되든 다 나열해가지고 다 검토하고 설계할 때부터 적용해가지고 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뭐 등급 분류도 우리나라는 이미 등급 분류되어 있지만은 그 유럽 연합 같은 등급 그 규정에 따라서 내가 몇 등급인지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 규정을 다 읽어보면 내 제품이 거기 어떻게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그래서 나는 2A다, 2B다, 3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미 다 정해놔서 그 부목별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평생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제 인허 과정에 이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임상시험 전문가, 품질시험자 거의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 개발 주요 절차는 이게 이제 뭐 다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걸 제가 적어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적어놓은 거예요. 지우려다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니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이제 그 특히 이제 기획 설계할 때 이제 그부터 이제 완제품 나올 때까지 어떤 그런 문서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또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젝트 범위를 확인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제 설계 입력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끊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기획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설계 개발 이게 관련 문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PPT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된 대부분 각 다음 단계 앞부분은 윗단계 뒷부분하고 연계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여기도 보면은 계속 검토가 있죠. 검토. 예. 이 기획 단계 검토. 예. 이 검토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획 단계부터 품질 시스템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기획 단계부터. 예. 이거는 회사 품질 시스템 내에 있는 거죠. 개념을 입증해야 되고 연구 개발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사용 요구 사항도 다 입력시켜야 되고 이런 그 규제 전략 계획. 예. 여기 큰 진하게 써놓은 것들이 다 이제 실질적으로 규제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 설계자가 하지만은 같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단계다. 설계 개발에 관한 것은 이제 제품 설계 및 세부 사양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제 설계 출력 및 검증 방법을 확인하는 거다. 예. 이것도 이제 이제 검증이라는 게 나오죠. 베리피케이션. 예. 입력에 대한 출력. 설계 입력했으면 출력이 거기에 맞게끔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검증이라는 거죠. 프로덕트 라이트,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검증이라는 건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개발할 때 출력물,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위험 사정,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엔지니어하고 같이 규제 전문가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설계 검증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설계 검토 또 해야죠. 예, 예. 설계 및 개발 단계 또 검토도 해야 되고 각 단계별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어디에 문서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꼭 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걸 이제 찾으려면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여기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플러스 하면은 쉽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베리피케이션 해야 돼요. 제품의 설계 입력 적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검증이라는 겁니다. 설계한 대로 제품이 만들어졌느냐 그걸 검증하는 것이 이게 입증하는 것이 그 설계 검증이다, 베리피케이션이다. 그래서 검토 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유효성 밸리데이션 계획이 이때 나와야 되는 거죠. 제조 계획도 나와야 되고 위험 통제도 해야 되고 위험 통제라는 것도 위험을 계속 낮추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을 없애든지 낮추는 거. 완전히 없어서 낮춰야 되는 거죠. 자연 위험, 잔여 위험이 허용 단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 돼. 이 특수공정 유효성 확인은 아까 말씀드린 멸균, 포장, 그 관련된 것들을 클린룸 이런 것들 다 이 특수공정이라고 합니다. 또 설계 검토를 또 해야 되고, 이 검증 단계도 또 검토해야 되고, 이거를 한 문서가 다 이 파일에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하고 차이점이 이제 아시겠죠? 이제 검증은 설계한 대로 만들어지냐, 프로덕트 라이트, 이제 밸리데이션은 라이트 프로덕트, 이제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에 맞도록 만들어졌느냐. 요즘은 이제 임상적으로 맞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임상적으로 맞게 되어 있느냐. 이거 하기가 상당히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니까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을 표준을 알고 거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 전문가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규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멸균 밸리에서 멸균 관련된 것을 다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이 근데 뭐 스팀인지 이온인지 방사선인지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제조 계획을 개정하고 설계 유효성 확인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임상 시험도 해야 되고 위험 관리 보고서 이때 이제 만든다고 말이죠. 수용 가능 시장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 제품은 어느 나라에 지금 나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걸 맞춰야 출하가 되죠. 물론 거기 인허가 다 받아야 되지만. 이것도 또 설계 검토가 있잖아요. 유효성 확인 검토, 밸리데이션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인허가 및 시장 출시 마찬가지 완제품 제조 시장 줄 때도 규제 충족이 돼야지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이 자전거가 안 달리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자전거 선수 말고 타고 차는 안 달려도 안 넘어져요. 자전거 안 가면은 넘어져요. 근데 이 품질 혁신과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지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된다. 표준과 각국 규제 요구사항을 벗어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이 없다. 요 빨갛게 된 요 표준과 각국 규제 요구사항 위로 달려야 된다는 거죠.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하여튼 요 위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빨리 간다고 벗어나서 가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제가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이제 요걸 말씀드려요. 13485 요구사항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 보면 규제 요구사항도 있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표준하고 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gulatory purpose, 규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표준이다. 다른 거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General requiremen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Regulatory 의무 사항이다. 결국은 규제 사항이다 이렇게 돼요. 이 MDR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그 MB들이 보니까 MDR 19개가 지금 됐더라고요. 60개 신청했는데 MD사부터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 5개 부처가 시각차만 해서 다 출하할 수가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5분 남았는데 그 인허가하기 위해서는 품질 시험도 해야 되고 기술 문서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많이 설명드린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 거기 보면은 이제 유럽 연합은 기술 문서도 2개 만들어야 돼요. 기존의 테크니컬 그
TCF를 만들어야 되고 또 PM에서 TCF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MDR 적용할 때는 부록에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보면은 이제 유럽에 보면은 품질 관리가 이제 ISO 13485는 과로로 되어 있어요. 유럽은 이제 ISO 13485를 적용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MDR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제 부록에 있는 내용, 언엑스 9에 있는 거기에서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러나 거의 98%는 13485하고 하모니제이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는 13485만 해놓고 있으면은 유럽 연합의 그 품질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13485로 획득했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신청하면은 비용도 13485로 플러스 MDR 품질 시스템 두 따로따로 받아요. 그 MB들이. 그 얘기는 MDR 것도 하라 그 뜻이죠.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5월달에 적용되면은 그때 이제 심사 받으면은 이거 따로따로 하고 요 MDR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놔야 되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이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각국 규제 기술 규제를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아까 대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쭉쭉 넘어가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새로 다 이제 많이 바뀌었죠. 작년에 이제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고 이 도표는 출하할 때까지 빨리 하는 회사도 있고 오래 걸리는 회사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빨리 하는 데는 그만큼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오래 걸린다. 이제 규제 전문가를 규제 아까까지 뭐 쭉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MDR에도 제조자는 규제 준수 책임자 한 명을 보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 대리인도 이러한 사람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을 한 내용. 그 결국은 그 국내 인허가, 품질 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 이 네 과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네 과목을 규제 전문가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설명드린 거. 수명 주기 동안에 다 규제 전문가가 관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회사에서 모르면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목도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은 이거는 뭐 다 거기 안전정보원에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규제 전문가가 정말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의료기기 수명주기 개발로부터 폐철의 동안에 필요한 규제, 법규, 과학이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고 주요 임무는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정리를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필요성, 각국 적용 규제가 다르다. 또 규제와 표준 적용 시기가 또 다르다. 그 수시로 변한다. 3년 내지 5년 주기로. 그래서 개발 기간 단축이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는 이러한 그 사람들을 그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가 자격증도 하고 많은 교육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육을 하도록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제 전문가들은 뭘 공부해야 되느냐? 아까 앞에 뭐 그 검정 과목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영어는 할 줄 알아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목은 없더라고요. 이 과목은. 최소한 제가 그 안전정보원에 3년 몇 년 전부터 각 대학 의료기과 할 때 최소한 영어는 잘 가르쳐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안 들어갔어요. 영어 모르면은 문서 못 만들잖아요, 그죠?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 오늘 뭐 강의 들으신 분 CEO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 고위 경영자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요구 사항들 알고 정말 우리 회사의 규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그럼 어떠한 규제 전문가를 우리가 직원으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럼 어떻게 계속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라도 계속 교육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 기회를 줘야 정말로 그분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제품을 빠른 시간에 인허가 받아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동안 빨리 이제 제가 준비한 걸 강의했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하면은 나중에 함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기기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표준의 중요성과 품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연해 주신 김익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10분의 정비 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취합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이상수 팀장님께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에 대하여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기술문서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국내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등에 대한 허가사항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허가제도는 사전관리제도와 사후관리제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먼저 사전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제조나 수입 판매하고자 하시는 사람은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3, 4등급은 허가에 대한 신고, 인증, 허가를 득하신 이후에 제조 시설에 대한 그 GMP 심사를 완료하시고 인증서를 받아야지만 국내에서 제품 판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의료기기 법령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피라미드에서처럼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그 다음에 의료기기법 시행령, 그리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정의 및 허가에 대한 근거 등 기본 골격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제출 서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관련 서식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로서 관련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고시들이 존재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품목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GMP 관련해서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고시해서 관련 내용을 고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의료기기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와 최진단 의료기기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일반 의료기기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또는 동물에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거나,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거나 임신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의료기기는 등급별로 차등지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등급은 상대적으로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제품이 1등급이고요.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그리고 3, 4등급은 아무래도 그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재적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체에 접촉하는 시간, 그리고 어디까지 접촉하느냐, 그리고 어떤 에너지원이나 약물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따라서 잠재적 위험도를 높다 낮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등급에 관한 지정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국내 의료기기는 크게 세 개의 대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계 기구류, 의료용품, 그리고 치과 재료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고요. 현재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져 있는
최종 단계의 소분류에는 한 2,100종 이상의 소분류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앞서 설명드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식약처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해서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해당 등급과 품목 소분류에 대한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련된 관련 기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으로서 의약품, 식품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 방향 등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등급과 2등급 제품에 대한 신고,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뭐 UDI라든지 아니면 통합정보관리, 그 다음에 공급내역 보고 이런 업무들도 다 앞으로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KTR과 같은 그 민간의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존재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아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험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MP 심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질관리 심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2등급 기술문서 심사기관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등급별 차등관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는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눈 위해도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차등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1등급 제품은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자가적인 품목신고 제도라 그래서 관련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식약처 협업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허가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허가가 가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기 때문에 GMP 심사나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법령에서 정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안전함을 입증한 제품에 대해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2등급 제품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위해도가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 인증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 기술문서 심사를 받은 이후에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을 통해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등급은 그런 기술문서나 허가 업무를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의료기기 허가나 인증이나 신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최초 신규 허가와 그 다음에 제품의 변경 허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 1등급은 기술문서 면제라고 그랬으니까 2등급부터 3등급은 품목 신규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2020년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품목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허가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갱신 평가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변경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나 인증 신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허가를
허가를 받고 제품을 판매하시려면 제일 먼저 시험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고, 시험 검사 이후에 기술 문서 심사와 제조 시설에 대한 GMP 인증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최초인 경우에는 업허가와 품목 허가의 인증이나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 제도로서 뭐 부적합 보고라든지 뭐 이런 보고사항을 계속적으로 식약처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기술문서 심사 또는 그 작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술문서란 무엇인가? 의료기기법 제2조 2항에는 기술문서란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 등 품질에 관한 자료로서 해당 품목의 원재료, 구조,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작용 원리 등에 대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제품 표준서라는 것이 있는데, 기술 문서는 제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제품 표준서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이나 제조 시설, 제품의 설계부터 출하까지 전 제조 공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문서 심사라든지 허가를 받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 제품하고 동등 공구 제품이 있는데, 동일 제품이라 함은 이미 허가받은 제품은 똑같은데 판매업자가 2명이 되는 경우에 그 제품은 어차피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동일 제품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 동등 공구 제품은 유사 제품으로서 3회 이상 허가를 받게 되면 식약처에서 이 제품은 3번 이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보편화된 제품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일 제품과 동등 공구 제품, 그리고 수출용 의료기기, 그리고 경미한 변경이 있는 의료기기는 기술문서 심사가 면제되고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등 공구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동등 공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등한 제품으로서 3회 이상 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가 공고를 하고, 옆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공고할 때는 품목명, 사용 목적이나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등을 명확하게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문서 심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시험 검사만으로 허가나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문서 심사 기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등급 기술문서 심사 인증 허가 절차에 대해서 도식화해 놓은 건데, 만약에 업체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우리 제품의 동등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민간 기술문서 심사기관에 기술문서 심사를 먼저 의뢰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술문서 신규인 경우에는 25일, 변경 심사인 경우에 15일 15일간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완료되면 기술문서 적합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업체분들은 이 기술문서 적합통지서를 가지고 추가적인 서류를 준비하셔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품목 인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처리 기간은 5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4등급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식약처에서 똑같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문서를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를 설명드리면, 보시는 화면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 심사 의뢰서입니다. 기술문서 심사하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쪽 란에는 의뢰인, 그러니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해당 내용을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 심사 의뢰 품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셔야 되는데 뭐 명칭, 뭐 모양 및 구조, 제조 방법, 성능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요게 한 칸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내용을 다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별첨 이렇게 해 놓으시고 뒤쪽에다가 별첨된 문서들을 쭉 붙이시면 신청서가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곧 기술 문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면 명칭은 업체명,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런 순서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실제보다 과장된 어떤 명칭을 사용하실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의료기기의 적응증 또는 효능 효과를 그대로 표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적응증에 대해서 뭐 주름 개선 기계 이렇게 적응증을 직접 나열할 수 없고 뭐 다 난다, 안 아파와 같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만병통치약 같이 과장 광고에서 제품명을 쓸 수 없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번호는 그대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내용을 분류 번호와 등급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모양 및 구조에는 제품에 대한 모양이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되는데 외형에는 제품에 칼라로 된 제품을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치수 부분에는 각 치수 부분에 대해 중요한 치수에 대해서 그 치수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단위들을 많이 빼먹으시는데 국제 표준 단위는 SI 단위를 반드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상 피복제나 치과 재료 등과 같이 중량이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량도 얼마다라고 기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좀 예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양 및 구조의 외형 같은 경우엔 보시는 것 같이 사진이나 그래픽으로 명확하게 제품을 알 수 있게 제품을 나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외형 설명을 각 부위별로 설명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죠. 칼라로 된 제품을 쭉 나열해 놨고 각 부분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마킹을 했고 그 부분품에 대한 명칭과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들을 기재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원리는 말 그대로 제품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그냥 쭉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재료인데 기술문서 작성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재료명은 한글로 기재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정 아닐 경우에 한글과 영문을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분량비를 항상 기재하셔야 되는데 예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그 원재료에 대한 예시표입니다. 부분품의 명칭 부분에는 앞서 외형에 있는 명칭과 동일하게 뭐 클램프, 니들, 튜빙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원재료 또는 성분명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글로 그 원재료에 대한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폴리카보네이트,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강 이렇게 기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규격란에는 국제규격이나 또는 국가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예시처럼 ASTM 318 이렇게 쓰시거나 국제규격이나 국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사규격 1, 2, 3, 4 이렇게 기재하신 다음에 밑에다가 자사규격 1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규격을 쭉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분량란에는 튜빙 같은 경우에는 PVC 재질의 연화제로서 TOTM이라는 가수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분량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70대 30처럼 반드시 합이 100이 될 수 있게 기재하셔야만 되고요. 비고란에는 인체 접촉 여부 그리고 어디에 접촉하는지 기재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다음 예시를 보시면 국제규격이 있는 경우에 국가규격으로 ASTM F136이라는 규격이 있는 경우에 자사규격을 쓰시고 밑에 따로 밑에 규격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로는 창상피복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첨가물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뭐 점증제다 아니면 pH 조절제다 같은 그 목적을 최근에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방법은 최근에는 제조원의 제조 방법에 따른다라고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조 방법을 쭉 예전에는 쭉 기재해서 관리했는데 이 제조 방법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품 허가를 계속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냥 제조원의 제조 방법에 따른다라고만 기재하고 GMP 심사에서 제조 방법 변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이오가스 멸균, 산화에틸렌 멸균 방법과 수분 멸균 그리고 방사선 멸균 세 가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똑같이 이 중에 하나를 기재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조 방법은 제조원의 제조 방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기재하시고 멸균 의료기기네요. 그래서 멸균 방법은 방사선 멸균, 얘는 감마 멸균이네요. 그리고 ISO 1137-123에 따른다라고 기재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산화에틸렌 멸균인 경우에는 ISO 1135-12 이렇게 기재하시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 목적 및 성능입니다. 사용 목적은 근거 자료에 따라서 그 적응증이나 효능, 효과 또는 사용 목적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제품 개요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근거가 불분명하고 막연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표현은 불가하시고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강조된 표현 또는 오해 또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문서 심사기관과 업체와 항상 좀 악유를 다투게 되는 내용인데 업체에서는 많은 내용, 보험 수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은 내용을 기재하고 싶어 하시는데 기술문서 심사기관에서는 관련 근거 자료가 없는 내용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시를 보면 사용 목적은 그냥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뭐 삼출액이 많은 창상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폼제 창상 피복제다 이렇게 그냥 그 정의 그대로 쓰시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해당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다음은 성능인데 성능은 우리 허가받고자 하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그대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성능 부분에 기재하신 내용이 이후에 설명드릴 시험 규격에 기준 방법과 시험 방법에 적합하도록 반드시 입증될 수 있는 시험 규격에서 입증되어야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사용 방법은 사용 전의 준비사항, 조작 방법,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나누어서 그냥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재사용 금지라는 말을 반드시 기재하셔야만 됩니다. 예시로 뭐 똑같이 작성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사용 전의 준비사항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 후 보관 방법에 대해서 쭉 기재했고 여기 써 있네요. 본 제품은 일회용 제품으로 재사용을 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도 마찬가지로 그 경고, 사용 대상, 연령, 성별, 건강 상태, 이상 반응, 치명적 부작용 등으로 그냥 의학적 용어를 참고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 용어로 작성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예시입니다. 뭐 경고, 일반적 주의, 뭐 사용 후 작용이나 적용상의 주의에 대해서 쭉 기재해 놨네요. 자, 다음은 포장 단위 기재 방법입니다.
포장 단위 또한 예전에는 포장 단위를 허가 시에 딱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포장 단위가 바뀌는 경우에 계속적으로 제품 인증이나 허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사 포장 단위에 따른다 아니면 제조원의 포장 단위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 방법 및 사용 기간입니다.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관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병기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장 방법의 온도, 습도, 기압, 뭐 빛의 차강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방법의 멸균 제품이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원재료의 물리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멸균일로부터 몇 개월 아니면 제품 제조일로부터 몇 개월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방법의 예시인데 그냥 저장 방법 뭐 실험 보관 그리고 포장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놨네요. 뭐 포장재는 PET의 PE를 사용했고 뭐 뒷면에는 LLPD로 포장을 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파우치로 포장했다. 이렇게 포장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기간, 그러니까 유효기간이라고 하죠. 사용기간을 이렇게 기재했네요.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 아니면 멸균일로부터 3년 이렇게 기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험 규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시험 규격은 식약처 공통 기준 규격 또는 기준 규격 또는 ISO 등등 규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안전성에 관한 시험 규격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한 개별 기준 규격이 있습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IEC, ISO 등 국제 기준 규격이 있는 제품은 해당 기준 규격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이 있을 거고요.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규격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 규격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이때 고시 번호나 재개정 날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성 시험 외에 성능 시험 기준 규격 기재하실 때는 자사에서 설정한 성능 시험 항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능은 자사가 설정한 근거에 의한 시험 항목, 시험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시험 방법은 순서에 따라서 시험 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개조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기준 규격을 기준치를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적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기재하셔야만 됩니다. 자, 제조원인 경우에 수입인 경우에 제조원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기술 문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방법은 심사 의뢰서 곧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명칭, 모양 및 구조라든지 성능 그리고 시험 규격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첨부 자료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재한 기재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첨부 자료이고 첨부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이미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등품목 비교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세 번째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 검사 성적서나 또는 시험 검사에 대한 근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인데 이름이 좀 어렵지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임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 시험에 관한 자료, 그리고 일곱 번째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자료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1년에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그 미국 FDA의 허가 제도를 응용해서 기존 허가받아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서 그 제출 자료를 구체화하는 그런 동등 품목 비교 허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 허가 인증 제품과 신청 제품의 뭐 명칭이나 수입업체명, 제조원, 허가 인증 번호들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기존 허가 인증받은 제품과 신청 제품의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그리고 성능, 시험 규격, 그리고 시험 방법을 각각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동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동등 품목 비교표는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1, 2, 3, 4번은 제품에 대한 명칭과 뭐 등급 제품에 대한 사항을 쓰고, 6번부터 이제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사용 방법을 기재하시고, 첫 번째 칼럼에는 이미 허가받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두 번째 칼럼에는 근본 우리가 허가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사용 목적이 같은지, 같으면 예, 동등하지 않다면 아니오에 체크하시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이런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등 제품, 개량 제품, 새로운 제품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출되는 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용어들이 나오는데, 동등 제품은 이미 기여가 받은 제품과 우리 제품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고 동등하다라는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동등 제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여가 받은 제품과 대부분 동등하지만 이미 우리 제품이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뭐 성능이 개선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량 제품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허가된 제품이나 인증된 제품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사용 목적도 다르고 작용 원리나 원재료도 달라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나누게 되는데, 동등 제품, 개량 제품, 새로운 제품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제출 자료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서 설명드린 동등 품목 비교표를 작성해서 우리 제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판단이 되셨다면 다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개량 제품인 경우에 사용 목적도 같고 작용 원리도 같고 원재료도 같아요. 근데 다만 성능이 다르죠. 거기 성능에 다르다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개량 제품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품, 개량 제품, 그리고 동등 제품으로 판단하신 이후에 다음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다, 맨 위에 칸을 보시면 새로운 제품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 다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제출돼야 되는 자료가 1번, 2번, 그 다음에 4-라, 마, 바, 사, 그리고 5번, 6번, 7번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맨 밑에 3번 동등 제품의 칸을 보시면, 동등 제품은 1번 항목에 대해서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만 제출하시면 나머지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우리 제품과 동등한 제품을 찾으셔서 동등 품목 비교표를 잘 작성하시면 상대적으로 허가나 인증에 제출되는 자료가 많은 부분 면제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면제되는 자료, 예를 들어서 2등급 제품인데 개량 제품이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제되는 자료가 많죠.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가 면제될 거고, 그 다음에 작용 원리에 대한 관한 자료가 면제될 겁니다. 그리고 뭐 시험 규격, 실측지 자료에 대해서 면제될 거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등이 면제되는데, 그렇지만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면제되는 게 아니고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적서, 실측지 자료, 이런 자료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심사 자료의 면제 제1항 2호에 보시면 시험 성적서를 제외한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는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심사 자료의 종류 및 인정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적응증, 사용 목적, 그리고 제조원, 적응증이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보통 제조원의 사용 설명서로 내시면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다라고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작용 원리에 관한 자료는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한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아니면 저널, 아니면 그걸 근거로 한 사용 설명서, 아니면 어떤 해당 문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해당 문헌 등을 제출하심으로써 작용 원리에 대한 자료로서 가름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생물학적 안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비임상 시험 실시기관에서 실시한 비임상 시험관리 기준에 따른 시험 성적서라고 되어 있죠. 2019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내에서 진행되는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 시험은 무조건 GLP 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한 성적서를 내야지만 허가 시에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2019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은 반드시 GLP 시험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생물학적 안전에 포함되어 있는 무균 시험이나 이옥가스 잔리랑 시험인 경우에는 반드시 GLP가 아니라 GMP,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GMP 또는 이와 동등 규격에 따른 제조원의 품질 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사 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시험 항목은 맨 앞쪽에 있는 칼럼을 보시면 분류해서 어디에 접촉하느냐, 표면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표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냐, 아니면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냐, 아니면 아예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마다 또 어디에 접촉하느냐, 단순히 피부냐, 점막이냐, 아니면 조직 및 상아질 쪽이냐, 아니면 혈액에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만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접촉 시간에 따라서 24시간 이하냐 30일 이하냐에 따라서 또 ABC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네모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우리 제품은 표면 접촉 의료기기고 피부에 접촉하고 24시간 24시간 이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세포독성, 감작성, 자극성 시험만 진행하면 된다라고 명확히 표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LP 시험이 도입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국내 시험검사,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허가받은 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려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GLP 성적서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는 GLP 성적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 GLP로 실험을 진행하십시오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2019년 5월부터 모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GLP로 진행하게 됐고,
그래서 GLP 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인 경우에는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에 상호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실험을 안 하는, 중복 시험을 안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GLP 제도의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장점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적으로 국내 비임상 시험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데이터 상호 인정으로 해외 수출 시에 국내 따로 해외 따로 실험을 중복해서 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시험 기간이 증가하고 비용 및 시료 소요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안전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의료기기 GMP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 그러니까 GMP 기관에서 자사에서 실험한 성적서도 인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리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로서 안전성에 관한 자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출물 시험 정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용출물 시험 같은 경우에도 성능 시험과 같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하시거나 또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시험하신 성적서나 더 나아가 의료기기 GMP 또는 ISO 13485로 인정을 받은 자사에서 시험한 성적서도 인정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기기 허가제도 그리고 기술문서 심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사실 해당 내용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드려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50분, 1시간 내에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킵해서 넘어간 부분이 많지만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엔 질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질문이 들어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이후에도 강의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생체재료개발센터 이메일 cnucro@naver.com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치과 생체 흡수성 소재 부품 중소 파트너 지원 수혜기업 대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세미나는 3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의료기기 인허가 코칭 사례를 주제로 의료기기 전문 컨설팅 기관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